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는데요. 올해 유엔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데다 16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초대형 총회가 될 거라는데요.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대통령 출국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유엔 총회를 우리가 보통 다자 외교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의미도 좀 궁금하고 이번 유엔 총회 참석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나라는 1948년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마는 유엔의 축복 속에 유엔의 그 감독하에 총선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전 세계 드문 케이스고, 그다음에 1950년도 6월달에 그 북한이 남침했을 때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가지고 유엔군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과 우리나라는 그 각별한 그런 그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워낙 아까 그 다자외교의 꽃이라 하는 부분은 현재 160개국의 정상 또는 정부 수반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래 계획이 없는 정상회담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더군다나 미일 중로 정상도 오기 때문에 뭐 일본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그런 그 현재 그 굉장히 껄끄러운 그 한일 관계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는 10월 16일 날 다시 정상회담을 이제 계획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별도로 이제 회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하고도 우발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다 보면은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도 우리의 그 외교 지평을 넓히고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8일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그 10월 10일 북한이 그 노동당 그 창건 70주 기념 그 행사를 전후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동북아 정세가 다시 긴장되고, 또 우리가 모처럼 마련한 그 남북 간의 그 관계 개선의 그 분위기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엔 총회 연설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이 두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북한의 경제 그 회생을 돕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께 우리 그 대통령께서 블룸버그 통신하고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실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해가지고 지난 9월 3일 날 그 한중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때 한중일 정상회담을 10월 말 11월 중에 이제 개최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런 그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의 그 동북아의 그 어떤 그 협력 기반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니셔티브를 발휘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중일 간의 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번에는 우리 금년도에 북한의 북한 인권사무소,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 글쎄요, 유엔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바 있었고요. 근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의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2년 연속으로 참석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주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사나 아니면 자석 대사가 나타나서 북한의 그 입장을 강변하고 말았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작년도에 그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결연히 통과된 것을 막기 위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해도 그 아마 이수영이 나타난 것은 참석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한테 불리한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거나 예. 하는 하는 부분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작년에 그 유엔 그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채택됨으로써 예. 그것이 안보리에 넘어갔습니다. 예. 안보리에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북한의 인권 문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그 뭐랄까 거부권 때문에 현재 그것이 뭐 깊이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것이 많이 논의게 되면은 김정은이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북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리수영이 인권 문제 가장 중점을 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게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핵을 보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아마 리수영이는 유엔 총회에서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리수영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최근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뭐 장거리 로켓 발사뿐 아니라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우리 정부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임박한 징후가 있으려면 현재 북한이 터널을 뚫어놨는데 거기다가 케이블을 핵기폭 장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바깥에서 그걸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야 됩니다. 케이블이 다 말려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와 있는 토석, 흙과 도로 메꿔 가지고 도로 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지휘부에서 벤치 승용차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제소에서 그걸 이제 감시해야 되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임박한 핵실험 징후가 없다는 것이 바로 아직까지 기폭 장치를 집어넣고 케이블이 연결된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벌써 작년에 많은 부분을 미리 현재 해놨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시점이라도 핵실험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본 나라입니다. 1차 핵실험을 해가지고 2006년도 10월 달에 핵실험을 해서 2007년도 2월 13일 날 2.13 합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방코 델타 아사에 대한 금융 제재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다시 미국으로부터 중유도 받고 하는 그런 굉장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재미를 봤죠. 2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5월 달에 핵실험을 했는데 바로 직후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이 결국은 또 2011년도 후반부부터 해서 2012년 2.13 합의를 합니다. 2.13 합의를 해서 미국으로부터 영향 과도도 얻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계 개선을 하고 국교 형성하는 것까지 약속을 다 했었어요. 그게 물론 3차 핵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너졌지만 어쨌든 간에 핵실험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덕을 받기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1,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덕을 봤다고 해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응도 냉랭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핵실험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북한은 끝까지 벼랑 끝 정수를 쓰면은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자기네 입장에 입장을 들어줄 줄로 생각을 했었으나 정반대가 됩니다. 미국이 약속을 했는데 2.13 합의를 2월 13일 날 합의를 했는데 4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중국도 바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국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 이후에는 현재 굉장히 북한이 어려워졌는데 4차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제재가 강화되면은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서 제재가 강화된다면은
핵실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시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과 미국 그러면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하는 거는 그때 북한이 결정할 것입니다. 짧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장거리 로켓은 발사합니까? 안 합니까? 장거리 로켓은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까? 굉장히 왜 큽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다면은 김정은이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3대 내려오면서 이 3대가 70년 동안 북한을 체제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3대가 북한을 통치해서 다른 나라보다 나아진 면이 있다. 니들을 잘 살게 해줬다. 라는 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가난하고 못 사는 거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장거리 미사일을 내가 개발을 해서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의 크기나 어떤 그 성능에 따라서 목표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의도가 다를 것 같은데 장거리 로켓은 뭐라 해야 될까? 한국이나 가까운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사정거리가 10,000km 넘는 ICBM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정도면 3,000km 정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괌을 공격할 수 있으면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고, 나머지 노동 미사일까지는 이건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커드 계열이나 노동 미사일 1,200km, 1,300km짜리는 이건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는 현재 LA든가 아니면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지난번에 2012년도 12월 12일 날 쐈던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10,000km밖에 안 돼서 워싱턴을 타격할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한 12,000km 내지 13,000km 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쏘게 될 것인데 그걸 위해서 이 동창리 발사대를 길이를 10m를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이 이 미사일은 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그 CNN 취재를 통해서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 외부를 또 공개를 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남북한이 쌓아왔던 화해 모드가 점점 어떻게 보면 위기 국면으로 이 사람들이 더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 측이 미리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미사일을 쏘면서 통보한 적은 뭐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요? 그다음에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자꾸 여기다 가림막을 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 우리가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뭐 공대지 미사일이나 쏘아가지고 자기네 위성 발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위장막도 좀 설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언제 발사한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불시에 발사를 하게 될 겁니다. 불시에 발사를 한다. 다만 그래도 불시에 발사하더라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 공장이 평양시 산음동에 있습니다. 산음동에 있는데 거기에 산음동 일대에 있는 부품 공장 부품을 다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1단 로켓, 2단 로켓을 이제 3단 로켓을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열차에다 싣고 그다음에 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한 150km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동 과정에서 우리가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위성으로. 그 과정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야간에만 움직이고 또 중간 열차역에다가 위장막을 해가지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길이가 40m씩 되는 미사일 발사대에다가 이렇게 거치할 때에는 당연히 보이게 되고 근데 거치를 한 다음에도 연료하고 액체 연료하고 산화제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넣어도 액체 연료 넣는데도 한 6시간에서 10시간 걸리고 산화제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벌써 하루 전부터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처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또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호가 다음 달 중순에 부산항에 입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조지 워싱턴 호와
정부와 임무를 교대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뭐 대북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현재 니미츠급 그 항공모함으로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 호가 현재 9번째입니다. 총 미국이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9번째 아홉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형입니다. 신형이고 그러니까 먼저 했던 조지 워싱턴 호는 92년도에 그 취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거기 장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옛날 구모델이고 현재 로널드 레이건 그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2003년도에 그 취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형입니다. 신형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을 동시에 못합니다. 동시에 못하고 하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륙과 착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작전 그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위협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실려 있는 그 비행기들은 물론 지난번에 조지 워싱턴하고 탑재 무장력은 거의 같습니다. 비행기가 한 80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F-18부터 해서 EA-6B 프라울러인데 이거는 전자전 장비, 그다음에 조기 광복이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 이 80대만 해도 어지간한 중간급 국가의 공군력하고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로널드 레이건 호에 실려 있는 항공기만 북한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건호도 레이건호지만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해병대를 파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모든 게 현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것인데 현재 왜 그러면 항공모함을 갖다가 신형 항공모함을 요코스코 항에다가 이제 배치하려고 그러냐면 말입니다. 북한이 현재 포병 전력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공군 기지나 활주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파괴하게 되면 현재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활주로가 마비되기 때문에 초기에 예고 없이 바로 그냥 포탄을 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 있는 비행기는 아무짝도 쓸모가 없습니다. 뜨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초기 공격할 수 있는 건 항공모함이나 함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이 중요하고 해병대는 공격 부대입니다. 공격 부대고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을 경우는 해병대 가지고 북한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바로 북한에 있는 지휘부를 갖다가 제거한다. 이런 우리가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